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회사를 정년으로 마치고 쉬고 있다 가게를 준비 중인 60대 남성입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니 문득 제 인생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그동안 저는 가족과 회사 일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이 남들과는 다른 건지 평탄했는지도 생각해 본 적 없이 살아왔던 것 같군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준비하며 인생 2막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 제 나이에 저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싶네요. 그렇게 오랜 생각에 잠겨 가게에 앉아 소주 한잔하며 다른 사연 이야기를 듣다가 제 인생 얘기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울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고기잡이 어부이신 아버님과 돌미역을 따는 해녀이신 어머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년 시절에야 나고 가진 것에 상관없이 마냥 기분 좋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겠죠. 저 역시도 그때는 별다른 고민 없이 하루 종일 바닷가 뒷산을 뛰어다니며 놀고 가끔 부모님 일손이나 돕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이야 유치원이다 학원이다 일찍이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지만 그때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살던 곳이 깡촌 시골이라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날 놀기만 해도 지겨운 법인지라 궁금한 게 많았던 저는 먼저 학교 다니던 동네 형님에게 한글이며 덧셈 뺄셈이며 많이 배우곤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흙바닥에서 나뭇가지로 글자를 배우던 게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잠깐 배운 글자인데도 얼마나 생각이 나던지 그날 이후로 하루 왼종일 집 앞 흙바닥에서 저 혼자 맞지도 않은 글자를 조합하여 쓰곤 했죠. 그러다 보니 아직 학교 들어갈 나이가 아닌데도 굳이 학교로 찾아가서 교실 밖 화단 창문으로 몰래 수업하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나이가 들어 학교를 들어갔고 흥미가 있었던 덕에 수업받는 내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선생님께서도 잘 봐주셨는지 선생님은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보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인류 중학교가 폐지되어서 흔히 말하는 뺑뺑이로 중학교 배정받는 시기라 아는 친척집만 있으면 도시로 유학 가는 게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사실 우리 집 형편이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던 탓에 부모님이 저를 대구까지 보내 교육을 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결심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대구에 있는 먼 친척집 방 한켠에서 혼자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큰 결심을 하셨을 거라는 걸 저 역시도 알고 있었기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연필이며 공책이며 다들 흔해 빠졌고 요즘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런 것들이 별로 아쉬운 상황들이 아니겠지만 그때는 정말 다들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런지 연필 한 자로 공책 한 권은 물론 비싼 전과 한 권도 소중하게 써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연하게도 공부하는 시간 빼고는 모든 걸 아껴가며 공부만 했었습니다. 봤던 책을 수십 번을 보고 적은 노트를 수십 번을 외웠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저를 하늘도 돕는 건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엔 대구에도 고교 평준화가 되어 무난하게 질 좋은 수업을 받았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엔 마지막 대학 본고사를 보다 보니 혼란이 적어서 저도 나름 서울의 괜찮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서 그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본고사 합격을 받고 저희 마을에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역사에 얼마 있지 않은 대학교 출신에 그것도 서울의 명문대학 합격이라며 이장님 댁에서 나서서 잔치도 열어주시고 부모님의 기쁨의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느끼며 정말 기분이 째지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날을 뒤로하고 들어간 대학교와 서울은 제게는 정말 다른 세계였습니다. 나름 대구도 대도시다 보니 서울이라고 뭐 별거 있겠나 싶었던 자신만만하던 저에게 서울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취방이며 이것저것 알아봐야 해 같이 올라오신 저희 부모님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우리 셋 모두 어안이 벙벙해져 넋이 나간 채로 한참을 거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참 낭만 있고 재밌는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캠퍼스의 낭만 잔디에 앉아 노래도 불러보고 술도 마시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고 선배들 따라 이곳저곳 또 다녀도 보고 퍽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놀기만 한 것은 아니라 제가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을 끌어주고 진취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며 사회활동도 해보고 이래저래 바쁜 시절을 보냈었네요. 요즘은 더 심하다지만 당시에도 명문대학이라고는 해도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 공채를 많이 뽑아주던 시절은 아니다 보니 그렇게 마음 놓고 대학 생활만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행동해야만 대학생으로서의 명분을 다한다고 생각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리 후회가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청춘을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에 가장 빛났던 대학 생활을 졸업하고 다행히 저는 큰 회사의 공채에 합격해서 무사히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이야 저도 보통 이상이었지만 당시에도 적은 공채 인원에 대학생 모두가 달려들어 경쟁률이 높았는데 참 운이 좋았죠.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일하던 격리인 아내를 만나게 되었네요. 그 여자는 첫인상도 좋았지만 계속해서 거래처를 드나들며 알고 지내다 보니 참 순하디 참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몇 마디라도 말을 더 걸고 싶어 매번 제가 꼭 자원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매번 그러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적인 이야기 한마디 나눠주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애만 태웠었네요. 그러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간 다른 남자에게 뺏기겠다는 생각에 저는 얼마 못 있어 일부러 구실을 만들어 그녀가 있던 그 거래처에 찾아가 그날 곧바로 아내에게 대시를 했습니다. 애경씨, 퇴근하고 뭐 하십니까? 퇴근하고 별거 있나요? 집에 들어가야죠.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퇴근하시고 밥이나 차 한잔 하시지 않겠어요? 네? 제가 왜 태근 씨랑 차를 마셔요? 그러다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둘이 있는 게 편하지도 않고요. 제가 할 얘기도 있고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되는데 애경씨가 염려하시는 이상한 소문이나 이런 건 일절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앞에서 밥이나 차 한 잔만 하시죠. 제게 내심 친절한 그녀를 보고 용기를 내었던 건데 알고 보니 그녀에게 저는 그렇게 호감이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 마지못해 차 한 잔을 승낙하는 모습을 보여 저도 내심 낙담도 했지만 그래도 제 진심을 보이며 말을 하면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하려 최선을 다해보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애경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본 순간에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아직 깊이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보면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꼭 어떤 대답을 듣겠다는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글쎄요. 너무 갑작스레 그러셔서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시겠지만 저는 태근 씨를 회사 거래처 직원 말고는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네, 저도 잘 압니다. 너무 놀라신 것도 당황스러운 것도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제 마음에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몇 번만 편하게 친구 만나듯이 만나만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막무가내인 제 말에 애경씨도 난감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영 싫지만은 않은지 그 뒤로 몇 번 더 저를 만나주기로 약속했죠. 아직 저에 대한 호감이 마른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 후 우리는 몇 번 만남을 가졌고 저 또한 최대한 과장되지 않게 평소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에게 제 진심이 어떤지를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정장 말고는 멋이라고 하나 없는 옷밖에 없는 저는 그 여자의 호감을 얻기 위해 처음으로 명동이다 동대문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새 옷도 사고 친구들 만나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매너는 뭔지 조언도 듣고 정말 애경씨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딴에 노력을 하면서 언제쯤이면 제 마음에 대한 답을 들을까 혼자 속만 태우던 날, 애경 씨에게 처음 봤던 찻집에서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얘기에 저는 결국 꽝이구나 싶었습니다. 몇 번 만나는 동안 종종 자기는 연인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더러는 다시 찻집에서 만나자니 안 들어도 거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절당하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 말했는데 이미 뱉은 말이 있으니 마음을 접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또 그러기엔 애경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음이 접히질 않고 찻집으로 가는 길까지 저 혼자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취업 면접 보는 그날보다 더 긴장한 채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애경 씨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앉아서 긴장한 모습으로 애경 씨를 쳐다봤죠. 애경 씨, 오늘은 갑자기 왜 여기에서 보자고 했어요?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만 있는 그녀를 보고 저는 결국 마음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촌놈이고 무대뽀여도 싫다는 여자 괴롭힐 만큼 양아치는 아니었습니다. 몇 번 만나도 나는 아닌 것 같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서야 맞는 거겠죠. 그동안 미안했다 말하고 일어서려는 순간 애경 씨는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급해요?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요. 예? 저 거절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오늘 내가 그만 만나자 할까봐 걱정했어요? 아니, 그만 만나고 싶으면 전화로 말해도 되고 나중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 거지. 왜 바쁜 주말에 불러내서 따로 보자 그랬겠어요? 사람 참 답답하시네. 그럼 애경 씨도 제가 마음에 드신다는 건가요? 뭐 사람은 오래 봐야 알겠지만 저도 태근 씨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나도 호감이 있었으니 만나줬겠죠? 몇 번 보다 보면 남자답게 휘어잡을 줄 알았더니 여자 너무 생각한다고 답답하게 해도 실례인 거예요. 너무 얼떨떨하고 놀라웠지만 어쨌거나 저는 애경 씨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날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뛰쳐나가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것을 겨우겨우 참아낼 수 있었네요. 그 뒤로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고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손도 잡고 다니고 꽃도 보고 별도 보고 언젠가는 평생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때는 선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우리도 오랜 연애를 하진 않았습니다. 거의 1년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 과정에는 처갓댁의 입김이 작용했지만 어차피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일찍 결혼하나 천천히 하나 진배 없다 싶은 생각에 저 역시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그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백옥같이 예뻤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옛 기억 속에 생생히 떠오르는 것 같네요. 그날의 기억 역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던 행복했던 한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에 머지않아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다들 살기 바빠 그런지 행복했던 기억들도 조금씩 잊고 사는 듯합니다. 물론 저희도 그랬습니다. 연애 때야 다른 걱정거리 없이 사랑하기만 바빴는데 결혼을 해서 같이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사랑으로만 살 수가 없더군요. 먹고 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 신경 쓸 게 더 많았죠. 게다가 집사람이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낳아 기르게 되었고 어느새 우리 두 사람은 점점 이전 같지 않아진 듯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 그러고 산다 싶었습니다. 뼈 빠지게 회사 일하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환대받지 못하지만 다들 그러고 사는 거려니 생각을 했었죠. 내가 고생하는 이유가 내 자식과 집사람 때문이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하고 집 밖에 모르는 인생에 제가 무슨 별다른 낙이 있었겠나요? 그냥 회식 때 술 좀 즐기고 담배 좀 피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자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니 가끔은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핑계를 대어 불평을 하겠습니까? 다
다 내가 좋아서 한 결혼이고 내가 결정한 일인 것을요. 그래도 아들, 딸 잘 자라주고 가족들 건강만 해준다면 바랄 게 없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은퇴해서 그 가족들 틈바구니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힘들어도 늘 참기만 하고 불평 한 번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아쉬운 건 모르게 해주려 노력했다 생각했는데 제 아내는 남편의 의무라는 것이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벌어온 돈은 성에 차지 않는다 하니 제가 거기서 뭐라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가족들을 생각이나 했어? 애들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양반이 이제 와서 왜 관심 갖는 척이야? 내가 모르고 싶어서 그랬어? 나도 바깥일 하느라 바빴잖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만 면박 주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바깥일 한다고 식구들 나 몰라라 하고 일만 했으면 돈이라도 더 많이 벌어오든가. 그 돈 벌어서 내 식구 먹고 살려면 내가 얼마나 쪼들린 줄 알아? 대기업 다니면 뭘 해? 애들 대학 보내려면 등어리가 휘어지는데. 결혼할 땐 공주처럼 모신다 그러더니 뭐 잘난 것 없으면서 허풍만 떨어댄 거야? 집사람이 대체 언젠가부터 그렇게 불평불만이 심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저 역시도 너무 자연스럽게 집사람의 잔소리를 흘려들었고 그 사람도 언젠가부터 잔소리하기마저 지겨워진 건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군요. 요즘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집에 있는 꼴을 못 보겠네. 나 요즘 모임 다니느라 바쁘다 그랬잖아. 등산도 다녀야 하고. 그놈의 모임은 뭐 맨날 나가는 거야? 그렇게 나돌아다니니 집안일 신경 쓸 새가 없지. 요즘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집에 밥도 없고 빨래도 쌓여있고.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할 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밥통 있는데 당신은 밥도 못 해먹어? 애들도 다 커서 집에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당신 저녁까지 챙겨야겠어? 대충 시켜 먹던가 알아서 해. 나도 여태 할 만큼 했어. 호강시켜주겠다는 당신 말에 속아서 시집와서 여태 애 둘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다고. 그래서 이 나이에 가족들 밥 챙길 걱정 없이 나도 인생 좀 즐겨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제발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찾아보자. 애들 다 키워놨으니 자기 인생 즐기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가 말을 해서 듣기나 하려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집사람은 집안일을 뒷전으로 두고 계속 그놈의 모임을 쫓아다녔습니다. 무슨 동호회니 등산 모임이니 여기저기 무슨 만남이 그렇게나 많은지 어딜 나간다고 묻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애들 다 키워놓으면 우리 둘이 오붓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기대했는데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나가 돌아다니고 애들은 저마다 대학생활하느라 사회생활하느라 어디 집에 있는 식구들이 없더라고요. 그 지경쯤 되다 보니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온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심 가족들에게 왠지 섭섭한 마음도 들고 했습니다. 애들이며 애들 엄마까지 그렇게 밖으로 나도는 동안에도 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늦게 들어온 것 같아서 한마디 하려 하다가도 내가 자기를 평생 고생만 시켰다는 그 말이 한해 남아 괜히 목구멍으로 말을 삼켰죠. 그래도 저는 아내에게 믿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언젠가부터 등산 간다는 여자가 분을 찍어 바르고 내 앞에선 바른 적 없던 립스틱까지 바르는 걸 보면서도 설마 하니 내 마누라가 헛짓거리를 하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바보라 하더군요. 그건 믿은 게 아니라 방임을 한 거라며 밖으로 놔두는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하는 호구라 말했습니다. 그땐 사람들이 너무하다 싶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을 줄은 저도 몰랐네요. 설마 했던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고 있었을 줄은 말입니다. 애초에 나를 속일 생각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스워서 그랬을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모임들을 다니며 웬 남정네들을 만나기 시작한 아내는 제게 대놓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솔직히 미안하진 않네. 나도 당신이랑 30년 가까이 살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지도 모르는데 나도 좀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 그 사람 돈 많어. 나도 이제
제대로 돈 버는 남자 만나면서 기세등등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어? 뭘 잘했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해? 바람났다고 여기저기 광고하고 싶어? 이혼? 잘못해놓고 지금 나한테 이혼해달라는 얘기가 나와? 당당하지 못할 건 또 뭐야? 솔직히 우리 사이에 언제 갈라섰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솔직히 여태 애들 때문에 붙어 살았던 거지. 애들만 없으면 진작 이혼했어. 우리 벌써 30년이야. 당신 아직도 나를 사랑해? 아니,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정신 차려. 애들 다 컸다고 해도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지금 와서 이혼하면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 요즘 세상에 무슨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요새 이혼한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았으면 세상 젊은 남녀 다 결혼 못하고 혼자 살게? 그런 거 따지는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야. 괜히 애들 핑계 대지 말고 깨끗하게 이혼 도장이나 찍어줘. 나 당신이랑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으니까. 솔직히 아내가 말하는 그 말들이 모두 제게 상처가 되더군요. 나랑 지난 30년 세월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며 돈 많은 남자랑 남은 여생을 살겠다는 아내는 제가 모르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첫 애를 임신하고서 그 과일 가게들 다 닫은 야밤에 살구가 먹고 싶다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 살구를 사가지고 온 내게 고맙다고 하던 그 여자가 어디 갔을까? 이제 부부가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할 시기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겠다는 그 여자를 제가 뭐라고 붙잡아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심지어 그 남자가 돈이 많으니 재산 분할은 필요도 없다며 자기가 들었던 적금 챙기고 하나 있는 재산인 아파트는 나중에 아들 장가갈 때 해주라고 적선하듯 선심을 썼습니다. 나는 이혼하자는 말의 충격 때문에 재산 분할이니 뭐니 다른 걱정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언제 그렇게 다 계산이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저는 그렇게 60이 다 된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호래비가 되고 보니 참 한스럽고 허무하더군요. 그래도 난 아직 아내를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결국 나만의 외사랑이었다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진심을 보여준 적이나 있었는지 결국 아내와 함께했던 인생 전체까지 부정하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던 기억도 참 많았는데 그런 추억들마저 흩어지려 했지요. 아이들에겐 엄마가 바람나서 이혼을 했다.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이혼해달라더라 얘기했더니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쉽게 받아들이더군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 큰 충격을 받지는 않겠다 싶었지만 애들이 보기에도 우리 관계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애들이 지 아버지 불쌍한 줄은 아는지 엄마 쫓아가겠다고 안 하고 여태 한 집에 같이 있어주네요. 다 컸다고 지들 갈 길 간다 떠날 줄 알았는데 고맙게도 제 곁에 남아준 아이들만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들 엄마 없이 몇 년을 지냈습니다. 아이들이랑은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도장 찍은 그날 이후로 저는 전처와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었죠. 저도 이제 그 일이 무덤덤해지고 있고 은퇴를 하고 다른 인생을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안에 아주 오랜만에 경사가 들려오게 되었네요. 30이 넘은 우리 아들이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만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남자라 그런지 애들 엄마처럼 애살 있게 캐묻는 성격도 아니고 다 큰 애가 지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묵묵히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렇다고 제가 아들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내 처지가 초라해서 그렇지 우리 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자식들 낳아 평생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심 바라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겠다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고 머지않아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미국에 사신다는데 딸 자식 결혼 때문에 미리 귀국을 하셨더군요. 그쪽에서는 먼 길 오시는데 나는 혼자 나가도 되는 건지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전처에게 연락을 해보긴 했죠. 성현이 결혼한대. 얼마 뒤에 상견례 할 건데 당신 나올 거야? 오랜만에 걸려온 제 전화가 귀찮은지 전처는 아들이 결혼한다는 얘기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관심이 없더군요. 뭐 그런 걸로 나한테 전화해. 결혼은 식장까지 들어가 봐야 하는 거지.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우리가 나란히 가 있어도 이상한 거 아니야? 상견례는 당신 알아서 하고 나는 여행 가야 해서 바쁘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무심하게도 끊긴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한테는 그랬더라도 자식들은 예뻐했으면서 어떻게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저렇게 자기 놀기 바쁜 건지 정말 제대로 새 인생을 살고 있구나 싶어서 괜히 마음이 그렇더군요. 아이들 결혼할 날이 머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만 좀 참으라 붙잡는 제게 자기는 한시라도 나와 허비하고 싶지 않다며 매몰차게 뒤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매몰찼던 사람에게 내가 뭘 기대했는지 말이에요. 아니면 나는 아직도 뭘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데 그 여자는 잘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배가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애들 엄마 없이 상견례를 마쳤고 그 뒤로 애들이 지들 알아서 결혼 준비를 잘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던 어느 날 상견례도 관심 없던 전처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잘 했어? 우리 성윤이 욕 안 먹게 잘 준비한 거지? 당신이 아무리 궁하더라도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낼 때는 신경을 써야지. 안 그래?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웬 참견이야? 애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내가 상견례는 안 갔어도 결혼식은 꼭 참석해야지.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엄마가 안 가면 되겠어? 성인이한테는 간다고 이미 말해놨어. 그러니까 당신이 괜히 산통 깨지 마. 아이 뭐 언제는 이혼한 마당에 둘이 붙어있기 싫다더니 결혼식 날 오면 어디 서 있을라 그래? 당연히 혼주석에 있어야지.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나도 처음엔 내 체면이 좀 그래서 안 갈까 싶었는데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해. 그쪽 집안에서는 미국에서 부모가 온다는데 우리 아들만 엄마 없이 장가가면 그 집안에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심지어 미국물 먹은 사람들인데. 그걸 생각한 여자가 애들 결혼도 시키기 전에 이혼을 했냐? 그래서 결혼식 가겠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나 갈 테니까 당신이 그쪽에 전해놔. 알겠지? 그 여자 옛날에도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그 나이 먹고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굴더라고요. 상견례 날 사돈에게 얼굴도 안 비친 여자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결혼식에 오겠다고 저러는지. 저는 화가 나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한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 여자 말로는 아들도 알고 있다는데 오히려 내가 뭐라고 애 엄마가 결혼식 오는 걸 방해하나 싶어서 결국 전처가 한다는 대로 두고 보기로 했죠. 결국 아들 녀석이 뒤늦게 애 엄마 한복까지 사다 놓고 결혼식 날 오랜만에 지 엄마 볼 생각에 기대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딸아이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결혼식 날 가족들 사진 한번 찍자며 제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걸 보니 내가 또 애들에게 못할 짓 했다 싶어서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처가 무슨 짓을 하건 뭐가 마음에 안 들건 그날만큼은 저도 계속 참고 견디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 오기로 했던 그 여자가 시기 시작할 때까지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뭘 하는 건지 전화도 받지 않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통에 결국 한복을 쥐고 기다리다가 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다고 했던 애들 엄마가 오지 않으니 사돈네외도 식을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들을 하셨는데 제가 다 얼굴이 부끄럽더군요. 뭐라 핑계를 대기도 어려운 탓에 저는 급히 문제가 생겨서 못 오게 되었다며 애써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온다는 애들 엄마 없이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애 엄마가 없으니 화촉저마도 생략되었고 저는 혼주석에 덩그러니 앉아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얼굴을 안 봐도 돼요. 속 시끄러운 일 없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자기 아들 결혼식까지 파토를 내나 싶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기분보단 애들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섭섭할까 싶어서 그 기분 좋은 날 아들 장가가는 모습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순식간에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피로 현장으로 가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해서 인사를 못한 친척 어르신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웬 남녀가 위풍당당하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온갖 명품들로 휘감아 휘황찬란한 그들을 보고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사돈 쪽 식구들이라 생각해 알아볼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내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만에 처음 본 제 전처였네요. 옆에 남자를 달고 온 전처를 보고서 저는 기가 막혀 뒤집어질 심정이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내 앞에 그놈을 데려오는 건지. 하도 기가 차서 대꾸도 할 수가 없겠더군요. 늦어서 미안해. 오다가 길이 좀 막혔어. 뭐 그래도 애들 결혼하는데 내가 중요한가? 축하라도 해주려고 왔어. 사돈댁은 어디 계셔?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 사람을 데려와? 온다 해놓고 그 시간에 오지도 않고는 지금 제정신이야? 뭐가 어때서 그래? 그럼 내 아들 결혼하는데 내가 내 남편도 못 데려오냐? 전처는 당당하게도 상간남을 끼고 왔더군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을 보고 허탈함까지 느꼈습니다. 무슨 염치로 그러고 와서는 사돈댁과 인사까지 한다기에 어찌해야 하나 곤란한 것은 저였습니다. 그렇다고 내 말을 들을 여자도 아니고 인사라도 시키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돈네외에게 인사를 시키러 전처를 데려가려는데 그놈이 무슨 생각인지 비키지도 않고 따라오더군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싶은 심정이었던 저는 그대로 사돈네외 앞으로 갔습니다. 바깥사돈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으시고 사부인만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부인 가까이로 다가가던 그 순간 옆에 있던 그놈이 뭘 봤는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전처도 그대로 두고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그러고는 물을 새도 없이 쏜살같이 도망을 치더군요. 발이 꼬여서 넘어지고 난리 부르스를 떠는 것을 우리 셋 다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어디가, 여보! 뭐야? 저 사람 왜 그래? 못 볼 거라도 본 거야? 그런데 표정이 굳어지는 것은 그놈뿐만이 아닌 겁니다. 무슨 일인 건지 사부인 표정이 싹 굳더니 영문도 모르고 서 있는 저의 전처에게 그놈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둘이 무슨 사이예요? 예? 아이, 뭐, 다짜고짜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 아저씨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재혼했거든요. 저 사람 이름이 이인택이 맞죠? 혹시 미국 살다 왔다고 안 했어요? 몇 년 전까지 미국에 있었을 텐데. 어머, 맞아요. 아, 미국에 계신다 하시더니, 우리 아저씨 아는 사이세요? 알다마다요. 내가 아주 잘 알죠. 그런데 둘이 재혼을 했다고요? 저 인간 식구들이 아직 미국에 그대로 있는데? 나 참, 처자식 버리고 아주 제대로 새살림을 차렸구만. 아무튼 내가 저 인간 좀 만나야겠으니까 연락처 좀 주세요. 아니면 같이 집으로 가시든가. 대체 무슨 일인지 그놈을 찾는 사부인을 보고 저나 전처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분명 아는 사이는 맞는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리 좋은 사연은 아닌 것 같더군요. 한시가 급하다며 다그치는 사부인 탓에 우리는 피로연을 끝내지도 못하고 그놈을 잡으러 다 같이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를 알게 됐네요. 그 사람 우리 지역 한인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해요. 몇 년 전에 사기쳐서 몇십억을 해먹고 도망을 갔는데 식구들 미국에 두고 혼자 없어졌길래 미국 어디에 숨어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설마 한국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우리가 그놈 찾는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그 인간 완전 허풍 사기꾼이었다군요. 한인들에게서 이리저리 사기쳐서 돈을 들고 한국으로 도망을 왔던 모양입니다. 잡기라도 해야 처벌을 받을 텐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 그동안 속만 태우고 있었죠. 돈 많다고 남의 마누라 꼬셔내더니 그 돈이 다 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네요. 제 전처는 그것도 모르고 그놈이 돈 많고 젠틀하다며 푹 빠졌는데 하필 그 원수를 아들 결혼식에서 만날 게 뭔가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돈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했다고 하던데, 혹시 오해하시는 건 아닌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난감하긴 하지만 사부인도 정신 차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놈 절대로 믿을 만한 놈 아닙니다. 그 돈 해먹겠다고 장장 몇 년을 주민들 사이에서 환심사고 애썼던 놈이에요. 혹여나 피해 입은 거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실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사돈의 말에 아닐 거라며 그 사기꾼 놈을 옹호하던 전초도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하필 어디서 그런 놈을 만나서 이 사단이 났는지, 혹시 이 여자도 어디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저는 점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전처의 집으로 도착한 우리는 금방 막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놈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깥 사돈이 뛰어가 그 자리에서 그놈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노으라 소리 지르는 그놈을 사돈 내외가 붙잡으며 제가 곧바로 경찰을 불러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죠. 소란이 커지자 동네 주민들이 다 내려와 구경을 하고 그게 창피했는지 전처는 급히 얼굴을 숨기더군요. 그 여자가 부끄러운 걸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게 부끄러운 인간이 30년 같이 산 남편 두고 사기꾼 놈 만나서 바람났던 것은 왜 그리 당당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 사기꾼 놈은 경찰로 넘겨졌고 한국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바람에 사돈댁이 한동안 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시고 꽤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뭐 덕분에 저희가 그동안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고 그런 사연이 생기다 보니 꽤 가까워지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괜히 죄송스럽고 민망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는데 제 덕분에 그놈을 잡았다고 좋아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저도 잘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놈이 빼돌린 남의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하필 수익이 나게 된 덕분에 그동안 사채하면서 쓰고 다닌 돈 빼고도 돌려받을 돈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 뒤로 재판은 무사히 끝났고 그놈 명의로 있던 재산이며 전처 앞으로 돌려져 있던 차명 재산까지 모두 털려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구제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었던 전처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소하지만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네요. 재판날 저도 사돈댁을 따라갔다가 전처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후회의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나 정말 후회해. 이제와 생각해보니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인생에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었었나 봐. 나 이제 정말 반성하고 있어. 우리 어떻게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나 아직 당신 사랑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한들 내 귀에 들리겠어? 나야말로 당신을 사랑했다. 당신이 나한테 진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늘 당신을 사랑했어. 내가 대단하진 못해도 당신 모자란 것 없이 해주고 싶었고 당신이랑 내 자식들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 그런데 나도 이 꼴을 보고 나니까 깨닫는 게 많다. 당신 말대로 돈이 전부가 아니지. 그래서 나도 당신이고 뭐고 다 있고 인생 이막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도 재미있게 살 거야.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전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고 다시는 그 여자를 볼 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혼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네요. 아직 한참 남은 제 인생에 또 무슨 인연을 만나게 될진 모르겠지만 부디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